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디퓨전 MRI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동영상을 살펴보시겠습니다. We have now exposed the internal capsule from the medial side. Here is the anterior 현재 이 동영상에서는 실제 뇌의 해부학적인 과정을 살펴보고 있고, 특별히 화이트 매터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미 죽은 사람의 뇌에서 이제 해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화이트 매터에 대한 연구들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항상 우리가 이제 해부학적인 지식만 가지고 접근할 수는 없고,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또는 환자에게 있어서 화이트 매터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디퓨전 이미징이 제공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코로나 레디에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 있는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 또 아무런 문제 없이 측정하고 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디퓨전 이미징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다루고자 할 부분들은 디퓨전 텐서 MRI 또는 디퓨전 이미지 MRI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의 기초를 소개하고요. 두 번째는 파이버 트랙토레피라고 하는 신경 다발들을 추출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화이트 매터를 퀀티피케이션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신경과학에서 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퓨전 텐서 이미징 또는 디퓨전 MRI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측정하는 그 기법들도 물론 발전하고 있지만 그 프로세싱하고 그것을 해석해가는 과정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라 그런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디퓨전, 확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연계에 어디서나 존재하고요. 우리 뇌 안에서도 존재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특별히 관심 있는 물 분자들이 뇌 안에서 이제 확산이 일어날 텐데, 그 확산이 일어나는 그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확산의 현상이 좀 바뀐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CSF 같이 어떤 유체가 많이 있는 곳에서는 확산이 잘 일어날 뿐만 아니라 방향에 따라 균등하게 일어나는 형태를 보여주고, 신경 다발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화이트 매터 같은 경우에는 신경 다발에 평행하게 이제 확산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 매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복잡한 신경 다발들이 있어서 그 확산의 양상도 좀 적고, 또 비교적 방향성이 신경 다발에 비해서 화이트 매터에 있는 신경 다발에 비해서 일정한 방향을 갖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 분자가 놓여져 있는 티슈의 속성을, 확산의 현상을 보고 연구를 하거나 평가를 하고자 하는 기법이 이제 디퓨전 MRI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디퓨전을 확산 현상을 이렇게 정량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대표적인 이제 상수가 디퓨전 코에피션트라고 또는 우리말로 확산 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확산 계수 D는 크게 이제 물리학에서 한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확산 계수를 일컫습니다. 하나는 피크의 첫 번째 확산 원리에 의하면 두 가지 서로 다른 농도를 가진 면에서 어떤 플럭스, 이제 확산이 일어날 텐데, 그 확산의 정도는 이 농도의 기울기에 비례한 디퓨전 코에피션트에 비례해서 이제 플럭스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디퓨전 코에피션트 또는 확산 계수 D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똑같은 확산 계수를 또 구하는 방식은 아인슈타인의 방식의 경우는 루트 민 스퀘어 디스턴스, 확산이 일어나는 정도가 시간에 따라서 이제 점차적으로 평균적으로 거리가 멀어지긴 멀어질 텐데, 그 멀어져가는 그 공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거리는 확산 계수 곱하기 시간, 측정한 시간에 6을 곱해서 루트를 씌워준 그 값에 이제 비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6은 3차원일 때 그렇고 2차원일 때는 4가 되고 1차원일 때는 2가 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확산 계수를 이런 방식으로 그 각각의 티슈별로 서로 다른 확산 계수를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MRI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각 조직마다 서로 다른 확산 계수를 추정해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시작한 시간이 처음에는 이제 다 모여 있다가 점차적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 이제 확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일에 MRI 기계로 또는 MR 시그널에서 이런 확산 현상을 검출해낼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동안의 연구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인데, 그 방법은 아인슈타인의 이퀘이션을 사용한 것이 이제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시간에 따라서 시간의 확산 계수를 곱한 정도가 기본적으로 이 평균적으로 거리의 제곱으로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이퀘이션인데, 이 개념을 MR 피직스에서 도입을 해서 이제 이미징을 시작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이 확산이 일어나는 워터 몰레큘을 경사자개가 놓여 있는 곳에 놓여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확산이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뇌에다가 일반적인 이미징 경사자개가 아닌 확산을 좀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강조할 수 있는 확산 강조 자개, 경사자개를 가해줌으로 인해서 영상을 이제 측정하겠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조금 더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 MRI의 상당 부분들은 어떤 스핀이 이제 RF 에너지를 받아서 그 스핀이 릴렉세이션 해가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는데, 그 전제 조건의 대부분은 스핀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런데 이제 확산 같은 경우는 스핀이 경사자개가 발생한 상태에서 스핀이 막 움직이게 되면 그 자기가 놓여져 있는 자개의 세기에 따라서 빨리 돌기도 하고 천천히 돌기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찰하는 그 확산 탱서 영상에서 또는 확산 MRI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스핀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한 복셀 안에 있는 수많은 스핀들이 랜덤하게 불규칙 확산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처음에 같은 위치에 시작했지만 서로 다른 경로를 가진 스핀의 경우에는 첫 번째 보여드린 스핀하고는 완전히 다른 위상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산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서로 같은 위상으로 같은 자장의 세기를 받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제 같은 위상을 유지하지만, 그 와중에 이제 확산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자기가 걸어왔던 그 경로에 따라서 현재 위상이 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신호 감쇄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레디언트 에코 방식으로 확산 강조 영상을 만드는 부분을 간단히 설명했는데, 서로 다른 위치에 놓여 있는 스핀이 있습니다. 이 스핀이 있는데 거기 한 번은 아래쪽에 자장이 세게 한번 가해주는 형태의 확산 경사자개를 가해주고, 또 한 번 반대로 위쪽에 좀 세게 돌도록 하는 확산 경사자개를 가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대칭이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했었던 각각의 스핀들이 막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동일한 자장의 세기를 받고 있어서 같은 속도로 돌고 있다가 여기서는 빨리 돌고 여기는 천천히 돕니다. 그러다가 여기서는 다시 이제 위쪽에 있는 스핀이 빨리 돌고 아래쪽에 있는 건 또 천천히 돕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같은 속도로 같은 위상으로 기결되는 그런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하는 그런 전통적인 MRI 이미징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런 상황에서 만일에 위에 있는 스핀이 막 자기 경로에 그대로 고정하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처음에 약했던 것들이 그만큼 강한 자장을 받아야 원래 상태로 돌아올 텐데, 다른 그 스핀하고 보조를 맞출 텐데, 자기 경로에 따라 서로 다른 자장의 세기를 받게 돼 버리면 그로 인해서 이제 스핀이 서로 간에 위상차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위상을 계산을 해보면 원래 움직이지 않았을 때보다 신호 감쇄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을 검출하는 것이 디퓨전 이미징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관계식을 스테스칼 테너라고 하는 분들이 확산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확산이 일어났을 때의 신호 감쇄에 대한 것을 다음 수식처럼 모델링을 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S0라고 하는 것은 확산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T2 시그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S라고 하는 것은 확산이 일어났을 때에 얻어진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확산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어느 세기의 이 확산 강조 영상 자계를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B라고 하는 그런 수치값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B라고 하는 것은 자장의 경사자계의 세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얼마나 확산을 기다려 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B에 다 함수가 되겠는데요. 이 B는 기계마다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확산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S0에 비해서 마이너스 B, 우리가 가해준 B망에 D를 곱한 익스포넨셜만큼 감소한 신호 S가 나온다. 이것이 전통적인 확산 강조 영상 신호의 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런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S0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S를 알게만 된다면 이미 B는 우리가 선택한 값이 되기 때문에 D라고 하는 확산 계수를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0는 꼭 B를 확산을 가해주지 않았을 때의 신호, 다시 말하면 B가 0일 때를 이용을 해서 S0를 구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B가 있는 값, 대표적으로 1000세컨드 제곱밀리미터 정도 수준으로 B를 할당했을 때 얻어진 신호, 이 두 개의 비율로 확산 계수를 쉽게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차원적인 개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확산이 3차원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3차원적인 확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확산 강조해주는 그레디언트를 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향으로 강조를 해주면 그 방향에 의한 정보들을 모아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3차원적인 공간에서의 확산을 각 픽셀에서 또는 각 복셀에서 추정해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예는 가장 대표적으로 최소한 확산을 강조를 하지 않은 영상에다가 최소한 6개 정도의 서로 다른 각도를 가지는 방향으로 확산 강조 자계를 가하고 난 다음에 얻어진 신호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확산 강조 자계 쪽으로 확산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일어난다면 확산이 많이 일어날수록 신호가 원래 신호보다 훨씬 더 감쇄되었기 때문에 어둡게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콜프스 칼로숨인데 이 콜프스 칼로숨을 디퓨전 그 웨이티드 그레디언트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신호가 더 많이 감쇄돼서 어둡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여러 방향으로. 전통적인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는 한 3방향 정도로 얻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최소 6방향, 이제 더 많게는 128방향까지 얻을 수도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가 MRI에서 생성이 되는 측정이 되는 영상이라 한다 그러면 디퓨전 텐서 이미징은 이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을 계산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디퓨전 텐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산이 없었을 때의 신호와 확산이 있었을 때의 신호, 서로 다른 비방향을 가지고 확산 자료를 얻었을 때에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쉽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데 이때 나오는 확산 계수는 3차원의 3x3 행렬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픽셀별로 이 3x3 매트릭스가 각 픽셀별로 있고 여기서 특징은 우상단과 좌하단 쪽에 있는 것이 대칭이 돼서 우리는 최소한 6개 정도의 우상단 자료만 이용을 하더라도 전체 텐서를 구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각 픽셀별로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 자료에서부터 이 자료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각 픽셀별, 각 복셀별로 이런 텐서가 있다고 했으면 그것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가장 확산이 많이 일어나는 방향,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의 수직인 방향, 이렇게 큰 방향을 먼저 나누고 그 가장 많이 일어나는 방향, 주 방향의 정도를 람다1, 람다2, 람다3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이제 해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확산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확산 개수가 있는데 그 확산 개수를 3차원에서 그냥 사용하기보다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지표로 치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mean ADC 하고 fractional anisotropy라고 하는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 mean ADC는 전체적으로 확산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주 방향 아이겐벡터 1이라고 하는 것과 그것에 해당하는 양, 그 다음에 아이겐벡터 2가 있고 그것에 해당하는 정도, 그 다음에 아이겐벡터 3가 있고 그 정도가 있는데 이 람다 1, 2, 3를 평균한 것이 이제 mean ADC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ractional anisotropy라고 하는 지표는 이 람다 1, 2, 3의 일종의 분산과 같은 형태인데요. 이 확산이 얼마나 선에 가깝게 일어나는지 아니면 구에 가깝게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아이소트로피니까 아이소트로피는 등방이고 N-아이소트로피는 비등방이겠죠. 그래서 선에 가깝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비등방도가 1에 가까워지고 9에 가까워지면 비등방도가 0에 가까워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선에 가까이 가는 형태의 꼴은 화이트 매터에서 많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그동안에 많은 연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매터가 나타나는 그 확산의 모양을 이렇게 일립소이드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되게 타원형, 달걀형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CSF가 있는 곳에서는 물이 이런 구형처럼 등방형으로 확산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등방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확산 자체가 기본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르티컬 스파이널 트랙이 지나가는 인터널 캡슐의 한 픽셀에서 모형을 보면 아주 샤프하게 선형에 가까운 확산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랙션 에너스트로피는 거의 1에 가까운 0.95 정도를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이 확산이 일어나느냐 전체적으로, 두 번째는 얼마나 비등방형으로 일어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은 비등방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좌우로 가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는 위아래로 가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등방형의 방향성들을 RGB, 그러니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각각의 그 X, Y, Z 좌표를 그렇게 할당을 하면 이런 그림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보면 빨간색은 좌우로 가는 확산이 일어나구나. 그 다음에 파란색은 위아래로 가는 확산이 일어나구나. 그 다음에 초록색은 앞뒤로 가는 확산이 일어나는 것을 쉽게 눈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근원적인 질문들이 있죠. 우리가 되게 연구를 하게 될 경우에는 프랙셔널 에너스트로피 지표를 종종 쓰게 됩니다. 특별히 그 신경과학적인 부분에 있었을 때는 프랙셔널 에너스트로피를 쓰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그 비등방성이 나타나는가? 그 비등방성의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그 기저가 무엇인지가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해왔었고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마일리네이션이 확산의 비등방성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일리네이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산에서 비등방성이 보이는 그런 세포들이 있습니다. 신경세포들. 예를 들자면 그 갈피시 같은 경우, 갈피시 올팩토리 너브 같은 이런 경우나 또 신생아 브레인 같은 경우는 마일리네이션이 충분히 형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일리네이션이 있으면 확산의 비등방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무래도 멤브레인, 모든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멤브레인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마이크로스코픽 레벨에서의 확산이 비등방향적으로 일어나는 근저가 무엇일까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엑소날 멤브레인이 비등방적인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마일리네이션이 또 추가적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는 확산 텐서 영상이나 확산 영상은
한 복셀을 재는 거거든요. 그 복셀에는 수많은 그 신경 다발들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스코픽한 레벨에서의 비등방성뿐만 아니더라도 신경 다발들이 어떻게 구획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느냐를 따라서 이 비등방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약하게 나타나기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마일리네이션이 이렇게 빽빽 이게 이제 신경 다발들의 단면을 위에서 잘랐을 때 한 모양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일리네이션이 빽빽하게 가득 차 있으면 아무래도 이런 하얀 공백을 위아래로 여러분들이 위아래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얀 공백을 통해서 이제 물 분자가 아주 제한적으로 하게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엑손 덴시티가 높아도 아무래도 엑손을 따라서 물 분자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마지막으로는 신경 다발들이 잘 정렬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보다는 잘 정렬해 있을 때에 확산이 비등방형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접근하기가 방향을 가지고 일어난다고 생각하기가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프랙션 애나스트로피라는 이 지표를 가지고 어떤 연구를 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해석을 해야 될 텐데 그 해석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비등방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그 논문을 쓰시거나 또 발표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디퓨전 이미징의 이제 특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거는 꼭 디퓨전 이미징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다른 항상 그 측정 잡음들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디퓨전에 특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디 커런트 이펙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디퓨전 강조, 확산 강조 자계를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가해주면서 생기는 그런 이펙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정하지 않으면 이 끝자락에 보시는 것처럼 이상한 형태의 띠가 생기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최근에 나온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게 되면 깨끗하게 정확한 그 프랙션 애나스트로피 인덱스 같은 지표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무래도 디퓨전 텐서 이미징 같은 경우는 클리니컬하게는 뭐 15장에서부터 30방향 이상을 이렇게 찍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션 아티팩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을 찍다 보니까 서로 다른 방향을 찍다 하더라도 그 해당 복셀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야 그 정보를 이용해서 텐서도 만들고 다른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 움직여버리면 다른 정보를 이용해서 구축을 하다 보면 다음처럼 이상한 모양의 확산 텐서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저희가 만든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을 해주면 아주 깨끗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 예가 되겠습니다. 자, 디퓨전 텐서 이미징이 각광을 받게 된 여러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경 다발들을 넌 인베이시브하게 보여줄 수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유일한 툴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신경 다발들을 찾아낼 수 있는가? 그 알고리즘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그냥 디터미스틱한 아주 전통적인 방식의 트랙토그래피를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확률적인 접근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신경 다발들을 추적해가는 과정을 이제 트랙토그래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신경 다발들이 그동안에 많은 해부학적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배치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퓨전 이미징을 하고 난 다음에 각각의 주 방향들을 이렇게 선으로 긋고 색깔로 표현을 해주면 어느 정도 방향성을 따라 이렇게 흘러가 보면 신경 다발들이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대충 마음의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2차원적인 형태의 확산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3차원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 따라가는 정도만 가지고는 온전한 신경 다발을 구획할 수가 없어서 컴퓨터로 이 부분들을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뭐 간단합니다. 원리는 어떤 거냐면 각각의 위치별로 확산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비등방형 방향성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어떤 점에서 시작을 하면 어느 정도 스텝으로 진행하다가 그 방향에 따라서 계속 스텝을 바꿔가는 거죠. 방향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방향으로 가다가 또 확산에 의한 그 확산 텐서 정보에서
결정해주는 새로운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해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각 복셀이라고 하고요. 각 복셀별로 일립소이드 형태로 이제 방향을 우리가 모델링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파이버 트래킹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파이버 트래킹은 크게 세 단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작점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기 저건 이제 이 점을 얘기했지만 꼭 한 점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고 ROI라는 기법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다른 하나의 또 스텝은 뭐냐면, 일단 시작점이 됐을 때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것을 프로포게이션 스트래터지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포게이션 스트래터지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오일러 방식이라고 해서 그냥 현재 위치에 주 방향을 따라서 그냥 스텝을 옮겨가고, 또 그 위치에서의 주 방향을 따라서 스텝을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일러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룽게쿠타 메소드는 그냥 자기 한 점에서 얻어진 정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다른 정보들을 같이 이용을 해서, 앞에 예측되는 정보들을 같이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에 따라서 스텝을 옮겨가는 그런 형태의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터미스틱하게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룽게쿠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마냥 이렇게 전파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시점에서 멈춰야 되죠. 그 어느 시점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화이트 매터를 벗어난 그레이 매터에 도달했을 때 멈추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종래에는 그레이 매터가 애나스트로피 인덱스가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레이 매터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프랙션 애나스트로피를 한 0.2 정도 수준에서 잘라서 0.2 정도에 도착하면 멈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최근에는 그것이 부정확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그레이 매터 마스크를 만들어서 같이 넣어줌으로 하면 보다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멈추는 과정을 겪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2002년, 거의 한 20년 전에 이제 제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든 홀 브레인 파이버 트랙토그래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부분 파이버들만 보여줬었는데 이제 전체 화이트 매터에서 홀 브레인 파이버를 구성한 예가 되겠고요. 이런 파이버 트랙토그래피의 가장 어려운 점, 이거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경 다발이 이렇게 교차할 때에 그 교차하는 정보를 디퓨전 텐서 이미징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가장 중요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예, 신경 다발들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이 해당 복셀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런 정보를 소실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재 디퓨전 텐서 이미징 기법의 그 파이버 트래킹 할 때 있어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렇게 크로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크로싱을 안 왔지만 잠시 해부학적으로 들어왔다가 이걸 이제 파이버 키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좁은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갖다가 계속 패러렐 이렇게 나가는 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로싱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낼 수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베이스한 기법으로 이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디터미스틱 방법보다는 최근에는 그거 불안하지 않느냐, 너무 잡음 하나 때문에 완전히 파이버 트래킹 자체가 오차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확률적으로 그럼 처리해보자라고 접근하는 방법이 그동안 또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디터미니스틱이라고 하는 방식은 하나에서 시작해서 하나로 도착하는 것을 디터미니스틱 방법이라 할 수가 있고요. 확률적인 방식은 하나에서 출발할 때에 어떤 방향이 여러 방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측정된 자료가 실제 자료냐, 그렇지 않고 잡음에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 방향일 수도 있고 이 방향일 수도 있고 이 방향일 수도 있으니까 각각의 방향에서 한번 실제로 파이버 트래킹을 해보자. 잡음을 고려하고 불확실성을 고려해보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확률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림라인 어프로치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한 픽셀당 하나의 방향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시작점에서 시작하면 무조건 하나에 도착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지만 확률적인 어프로치는 각 방향마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고려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확률적으로 어디에 도착할 확률이 높다 낮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한 픽셀, 특별히 살라무스의 한 점에서 이제 콜텍스까지 가는 부분들이 확률이 높은 부분은 하얗게 나오고 낮은 부분은 이제 어두운 적색으로 나타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점에서 출발했지만 여러 번 이제 신경 다발 추적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많이 도착해가는 그 과정들을 확률적 신경 다발 추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법들을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이런저런 연구를 할 수가 있죠. 특별히 살라무스의 그 서브 뉴클레이를 파셀레이션 한 다음에 이 서브 뉴클레이가 질환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연구들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확률적으로 신경 다발들이 질환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터미니스틱 하든 그 다음에 확률적으로 접근하든 그거는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은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결정할 때에 텐서라는 개념을 지금까지 저희는 사용했었습니다. 디퓨전 텐서 이미징. 이렇게 할 때는 아까 상기를 해보면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을 모아서 이것을 기본적인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그 디퓨전 수식에 넣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텐서를 각 픽셀별로 계산을 했다 치면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복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다발이 한 복셀의 하나의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사실 디퓨전 텐서로 모델을 만드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디퓨전 텐서로. 그러니까 제가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가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입니다. 측정한 데이터는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고요. 우리가 모델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가 텐서 모델에 의해서 생겨났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6방향이든 또는 32방향을 받든 텐서로 다 치환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경 다발들이 이렇게 크로싱이 되는 경우, 교차를 하게 되는 경우는 텐서로 치환을 해버리면 불가피하게 메인 방향으로 텐서가 모형이 모형을 따라 만들면 메인 방향이 교차하는 각각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애매한 값을 갖도록 텐서 모형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신경다발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우리가 그러면 텐서로 치환해야 돼? 지금 디퓨전 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텐서로 치환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훨씬 더 엄밀히 말하면 텐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6방향만 얻으면 됩니다. 물론 잡음이 있긴 하지만 6방향의 데이터만 얻으면 되는데 실제로 임상에서는 32방향도 얻고 어떤 경우는 60방향도 얻는데 60방향을 얻든 32방향을 얻든 다 6방향 정보를 끄집어내는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낭비가 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왜 우리가 텐서로 치환해? 그냥 직접 그 디퓨전이 일어나는 프로파일 자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텐서 모형을 우리가 말씀드렸던 텐서 모형은 이 수식이죠. 아주 보편적인 가우시안 텐서 모형, 가우시안 디퓨전 모형인데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모형을 하지 말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 티슈 안에 하나의 형태의 디퓨전만 가진다라고 생각할 때 얘기고요. 실제로 파이버 크로싱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디퓨전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멀티 컴파트먼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왜 싱글 컴파트먼트, 싱글 디퓨전만 일어난다고 가정해야 되니? 그렇지 않고 여러 개의 이제 디퓨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모형에 넣고 데이터를 가지고 피팅을 해서 이제 서로 다른 방향을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방식들이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임상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 프리 워터 디퓨전 텐서 이미징 또는 프리 워터 디퓨전 이미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측정하는 이 그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 안에는 이런 모양으로 이제 디퓨전 텐서를 모양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그 뉴런의 어떤 인트라셀룰라 디퓨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셀 안에 있는 수많은 형태의 디퓨전을 다 같이 총합적으로 모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복셀 안에는 정말 그 신경세포와 상관없이 그냥 자유로운 프리 워터도 있고, 또 신경세포에 특화된 인트라셀룰라 그 디퓨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다발과 상관없는 프리 워터에 해당하는 성분을 빼고 난 다음에 그 신경 다발과 관련된 디퓨전 특성들을 또 살펴보는 그런 것이 프리 워터 디퓨전 텐서 이미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에 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일반적인 그 텐서 모형과 그 다음에 실제 프리 워터, 방향성이 없는 프리 워터의 두 성분으로 측정 신호를 분해해주는 그런 기법이 프리 워터 디퓨전 텐서 이미징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순수하게 물 성분 또는 순수하게 어떤 그 조직의 어떤 바운딩을 하지 않는 그런 성분들만 끄집어내서 이미징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그 뉴런과 관련되지 않은 성분을 빼고 난 다음에 실제 뉴런과 관련된 성분만 또 해서 프랙션 에나스핀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프리워터 이미징이 최근에 뭐 알츠하이머나 또는 베셀 디지즈 같은데 스몰 베셀 디지즈의 중요한 마커로 사용되고 있어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모형 자체를 바꾸는 거죠.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를 어떤 언더라잉 어떤 구조 때문에 이제 측정한 데이터를 우리가 얻게 됐는데, 그럼 그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각 복셀에 언더라잉 되는 그 디퓨전 특성들을 이제 알아가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에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은 멀티 컴파트먼트 모델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B보다는 훨씬 더 높은 B 밸류를 사용해서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신경다발들의 특성들을 잘 볼 수 있다는 것이 최근에 이제 나타난 최근은 아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 파트가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가우시안 디퓨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고 모델형을 만들었고, 디퓨전 텐서 이미징도 가우시안 디퓨전을 기본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이제 하이 비밸류를 쓰게 된 이유는 실제로 non-Gaussian 디퓨전이 있고, non-Gaussian 디퓨전이 오히려 신경 다발들을 더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non-Gaussian 디퓨전이 언제 일어나느냐? 비밸류가 클 때에 non-Gaussian 디퓨전이 두드러지게 이제 검출이 되게 됩니다. 원래 가우시안 디퓨전도 있고 non-Gaussian 디퓨전도 기본적으로 있죠. 그런데 검출이 되는 거는 가우시안 디퓨전은 로우 비밸류에서 많이 검출이 되고, 하이 비밸류에서는 non-Gaussian 디퓨전까지도 검출해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디퓨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는 이제 인트라셀룰라 디퓨전도 있고, 익스트라셀룰라 디퓨전도 있고, 또 이런 서로 크로싱하는 그러니까 이런 신경 다발이 있죠. 엑선 다발이 있는데, 엑선 다발에 이런 그 퍼펜디큘러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디퓨전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디퓨전 같은 경우는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디퓨전이 이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로우 비밸류, 하이 비밸류가 있는데요. 로우 비밸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디퓨전 을 가해주는 시간을 좀 짧게 했다는 얘기고, 하이 비밸류는 디퓨전을 가해주어서 얘가 디퓨전을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기다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만 우리가 딱 디퓨전을 가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일어나는 디퓨전들은 너무 작아서
너무 짧은 시간에 천천히 일어나는 디퓨전은 별반 움직이지 않죠. 많이 안 움직이는데, 이제 좀 빨리 움직이는, 그런 것들은 짧은 시간에 디퓨전 그 그레디언트 동안에는 빨리 움직이는 것들만 검출이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빨리 움직이는 것들이 펄퓨전 속성들도 같이 가지는 것이 검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비밸류를 좀 크게 해서 우리가 디퓨전 시간을 좀 충분히 기다려 줍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이제 참 느림뱅이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디퓨전일지라도 시간이 길기 때문에 꽤 많은 양의 그 확산이 루트 민 스퀘어 디스턴스 이동이 있게 될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제법 빨리 움직였던 애들은 이미 다른 복셀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건 카운팅이 안 되고 천천히 일어나는 것들이 오히려 신호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는 이런 크로스 액셔널 디퓨전 같은 경우들이 이제 신호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비밸류를 크게 하지 않았으면 너무 미세해서 나타나지 않을 것들이 비밸류를 크게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크로스 섹셔널 그리고 특별히 인트라셀룰랄 디퓨전들이 이제 더 특화돼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이 비밸류를 하면 실제 디퓨전은 아니고 펄퓨전 현상들 같은 것들은 빠지고 퓨어하게 이제 신경세포와 관련된 디퓨전들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비밸류 기법으로 접근하는 여러 방식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고요. 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밸류를 5,000, 10,000 이렇게까지 이제 측정을 하는 방식들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 그 하이 비밸류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그 여러 개의 방향으로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을 멀티 컴파트먼트 모델을 통해서 하게 되면 뭐가 장점이 있냐면 파이버 크로싱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디라고 하든지 여러 기법들이 파이버 크로싱을 해결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 멀티 컴파트먼트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피팅을 해서 그 각각의 방향들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콜프스 칼로슴을 쭉 보면 주로 이 손과 발 쪽으로 가는 파란색 부분만 검출이 됩니다. 그런데 하디 같은 그런 그 멀티 컴파트먼트 모델을 사용하면 이런 이렇게 저쪽에 파리에탈 로브로도 가는 그런 신경 다발들까지도 구성해낼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디퓨전 쿠르토시스 이미징 같은 경우도 일종의 그냥 텐서 모델보다는 훨씬 더 좀 복잡한 모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피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방향성을 추정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조금 넘어가고 그래서 최근에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져서 일단은 해상도도 높아졌고 또 좋은 하이 비밸류를 쓸 수 있는 그런 신호 감쇄가 크게 없이도 이렇게 하이 비밸류를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어서 심지어 그레이 매터 내에서의 방향성까지도 잘 파악을 해내고 그걸 가지고 어떤 그 신경 다발들 추정하는 기법들이 소개된 지가 벌써 7, 8년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이언스에서도 디퓨전을 통한 신경 다발들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이걸 발표한 MGH 그룹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디베이트가 오고 가고 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화이트 매터를 어떻게 그러면 퀀티피케이션 할 것이냐? ROI 기법, 복셀 베이스드 어프로치, 파이브 오브 인터레스트 어프로치, 그리고 트랙 베이스드 스페셜 스태티스틱스라는 어프로치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ROI 기법들이나 복셀 베이스 어프로치는 여러분들이 웬만큼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ROI 기법은 어떤 특정한 ROI를 그리고 이 ROI의 프랙션 애나스트로피나 다른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또 복셀 베이스 어프로치는 일반적으로 SPM 하듯이 적당하게 그 스페셜 노멀리제이션에서 복셀별로 FA나 또는 ADC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식의 연구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예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켈레톤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스켈레톤 방식은 뭐냐면 어떤 화이트 매터를 어떤 뼈대로 치환한 다음에 그 각 주변에 있는 값들을 한 뼈대에
중에 가장 가까운 점으로 다 프로젝션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이버후드를 한 뼈대 위에 있는 한 점으로 프로젝션 시켜서 그 프로젝션된 값을 가지고 서로 통계를 비교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워낙 툴을 이렇게 산뜻하게 잘 만들어줘서 많은 그룹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걸 사용하면 크게 시비를 걸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스켈레톤을 이용해서 통계를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그 스켈레톤 자체가 이 주변을 대표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주변이 서로 다른 신경 다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한 예를 보여드리면 TBSS라고 하는 스켈레톤이 있는데 그 스켈레톤 상에서의 어떤 주변의 정보들 다 한 스켈레톤으로 다 모아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스켈레톤이 놓여있는 주변의 파이버들이 완전히 서로 다른 파이버들이라는 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그전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 저희들이 했던 신경다발 추적한 것들을 가지고 클리니컬하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그냥 예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아주 초기에 그 튜머 환자에 있어서 그 튜머를 얼마나 잘라야 될지 마진을 결정할 때에 디퓨전 텐서 이미징과 펑션 MRI를 같이 컴바인해서 결정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되겠습니다. 이때 처음에 이제 콜티컬 파슬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걸 신경다발했고 이걸 가지고 모터 콜텍스와 관련된 콜티컬 스파이널 트랙만 이게 끄집어내는 이 과정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 과정들이 조금 더 확장된 것이 현재 사용되는 커넥톤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방식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커넥톤 프로젝트는 훨씬 뒤에 나타나긴 했지만 그레이메터 파슬레이션을 이용해서 파슬레이션과 파슬레이션 사이의 커넥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수치화한 것이 되겠고 저희들은 파슬레이션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를 해준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클리니컬한 지표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한 것 중에 하나가 콜프스 칼로스토미가 있는데 간질 환자 같은 경우는 그 뇌의 좌우를 연결해주는 콜프스 칼로슨 부분을 절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질이 도움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느 부분을 절단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할 때에 현재로는 다 절제를 해버리지만 간질과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절제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맵을 쫙 만들 수 있으면 훨씬 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건강한 부분들은 보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있었고요. 현재 그 파이버 트래킹을 이용한 디퓨전 텐서 이미징이 각광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커넥톤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뇌의 연결망 구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디퓨전 텐서 이미징 또는 디퓨전 이미징을 이용한 신경다발 구축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부분들은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 어느 부분은 페리페럴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구조를 이제 발견하고 그 구조 내에서 어떤 네트워크의 특성들을 연구하고 이렇게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고요. 뭐 저희들도 한 예들이 있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그레이메터 같은 경우는 많은 아틀라스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슈프리얼 템포럴 자이러스야. 이 부분은 히포캠퍼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고요. 화이트 매터도 나름대로 신경 다발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콜프스 칼로스 스타일 5다. 여기는 이제 슈피리얼 롱지튜디널 5다. 그다음에 아크파스클이다 이런 식으로 각각 이제 그 라벨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것들은 각 픽셀을 클릭하면 그 픽셀이 연결해주는 전 콜텍스의 맵을 확률적인 맵을 그리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지점을 클릭하면 확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고 또 저 부분을 클릭하면 또 다른 부분이 그 콜텍스를 연결해주는 부분이 어디다라는 것을 이제 맵을 만들고 그래서 이걸 이제 커넥션 디스트리뷰션 맵이라고 해서 이걸 이용을 하면 실제로 이제 수술할 때나 할 때에 어떤 부분을 건드릴 수 있을지를
스테레오택틱한 그런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에는 이제 각각의 인터널 캡슐 부분들을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컬티컬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픽셀별로 다른지를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해서 보면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콜프스 칼로숨 같은 경우도 컬티컬 디스트리뷰션 맵을 가지고 이렇게 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신경 다발들이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뇌라는 공간, 화이트 매트 공간 안에 서로 각종 다른 뇌 영역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는 잘 차곡차곡 잘 정렬돼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물 분자가 놓여져 있는 그런 티슈의 속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디퓨전이 나타나고 그 디퓨전을 이제 디퓨전 강조 영상 자계를 이용해서 감쇄되는 신호를 보고 3차원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텐서도 만들고 또 여러 꼭 텐서 모형뿐만 아니라 다른 모형을 만들어서도 실제 우리가 신경 다발들도 추정하고 그 티슈의 특성들을 파악해낼 수 있다. 그리고 임상적으로도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정도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디퓨전에 관해서 기본적인 원리부터 고급 기술, 그 다음에 임상 응용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내용을 아주 쉽게 강의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보면서 생각을 해서 좀 드릴까 하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디퓨전 텐서 이미징 DTI가 먼저 발표가 되고 많이 사용하다가 각도 정보를 좀 더 세밀하게 알기 위해서 하이 레졸루션 앵귤러 방법을 사용하곤 하는데 제가 알기로 각도 정보를 많이 알고 싶을수록 비밸류를 많이 사용하고 싶을수록 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게 이제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는 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나 이런 고급 방법들이 임상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을 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실제로 어드밴스드한 그 테크닉이 임상에까지 도착하는 데는 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임상에서는 환자들이 두 가지 요인이 있죠. 임상의 요구 때문에 이제 병원 사정에 의해서 빨리빨리 찍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되게 뇌를 찍어야 될 환자들이 상당히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냥 마냥 오래 참을 오랜 측정이 필요한 그런 영상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성은 결과적으로는 측정이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를 분석해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클리니션들한테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중요 3사 회사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까지 제공하고 하려면 꽤 컴퓨테이션이 많이 일어나고 해서 그런 부분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연구하고 별개로 그 임상과 별개로 만일 한다고 그런다 치면 최근에 이제 멀티밴드 스타일로 이제 이미징 어퀴지션 하는 것이 빨라져서 어퀴지션 자체는 좀 많이 빨라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빨라졌다고 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나 어떤 분석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같이 용이하게 제공되는 것은 또 아니라서 그 문제가 별개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요새 그 펑셔널 이미징 쪽에서는 초고자장에서 휴먼 브레인 영상을 많이 해서 7테슬라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디퓨전 영상도 초고자정으로 가면 장점도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제 보고도 되고 있어서 7테슬라 MRI를 디퓨전에 적용할 때 장단점이 어떤 게 있을지 코멘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테슬라나 이런 주자기장도 중요하긴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비밸류를 빨리 만들어내는 높은 비밸류를 만들 수 있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디퓨전 텐서 이미징을 계속 하다가 한동안 손을 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이제 여담이긴 한데 MGH에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아주 고성능의 특화된 MRI 비밸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확보하고 나서 나타내주는 그 자료들이 저희가 이제 프로세싱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완전히 벗어나 버려서 야 이거는 감당하기 어렵구나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술들이 임상으로 많이 돌아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고자장도 중요하겠지만 큰 그 비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센 그 경사자기가 코일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질문을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괜찮으면 계속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역시 이제 fMRI랑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인코딩을 디퓨전의 경우에 경사자계로 한 다음에 영상을 얻는 리드아웃은 EPI를 주로 사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서 잠시 언급하셨는데 영상 분석 면에 있어서 EPI에 딸려 있는 이런 그 영상 왜곡 문제 같은 것이 그대로 디퓨전에도 어플리커블 한데요. 이제 fMRI의 경우 EPI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챌린지 중에서 이제 프리프론탈 부분의 서셉티빌리티에 의한 비제로 이너머시나이티 때문에 시그널이 많이 감쇄되고 드랍아웃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챌린지인데 디퓨전에서도 이제 아까 전체 뇌에 대해서 트랙토그래피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혹시 머리의 특정 부분이 서셉티빌리티 때문에 특히 어렵다든지 이런 점이 있는지요? 그것도 좋은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장면은 사실은 EPI로 만든 그림이 아니고 라인 스캔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그런 제가 속했던 그룹에서 만들어낸 독특한 그런 시퀀스를 가지고 이제 찍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초창기라 한 사람 찍는데 한 40분 정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그룹들에서 EPI 기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fMRI에 비해서는 좋은 소식은 fMRI는 일반적으로 그레디언트 에코를 많이 쓴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스핀 에코를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셉티비티 아티팩트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이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디스토션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최근에 여러 멀티밴드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극복이 되어가는 것으로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